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장기성 계획 또 장기성 충당금 주제로 교육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한 것 같습니다. 장기성 계획 또는 장기성 충당금 하면 주택관리사들의 업무 중에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주 주택관리사 업무의 정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장기성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징수와 정립 그리고 사용 이런 절차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과태료의 꽃받치기도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난 기억이라든가 상식, 지식 이런 것들이 아주 많으실 텐데 그런 지난 기억이나 지식, 상식 가지고 장기성 계획이나 충당금을 접근을 했다가 잘못하면 복병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성 계획 제도는 1979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이르기까지 굉장히 수많은 정책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단지에 새로 구입을 하신다거나 또는 장기성 검토나 조정의 시기가 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성 계획에 관한 교육이 있는데 매년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한 번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교육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이런 피하지 못하는 그런 복병들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과태료 폭탄을 피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인데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아무튼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전반부에서 장기수선에 관한 개념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후반부에 약간의 짝수 시간이 남을 때 교통부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후반부에 가서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6개 챕터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전반부는 그렇게 후반부는 질의응답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도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을 텐데 보면은 굉장히 맑고 허름해 보이는 그런 건축물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축물이 현존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라고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해 있는 충정 아파트라고 하는데 32년도에 지어졌거든요. 1932년도에 지어졌고 22년도에 재건축 허가가 나와서 헐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헐리지 않고 지분 관계에 좀 복잡한 모양이더라고요.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고 보시면 이 시설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노후되고 진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주택관리, 사실 우리 주택관리사들은 관리 업무도 필수죠.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우리가 노래를 했지만 관리 업무는 그래서 필수가 되겠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히스토리 채널이라는 데서 다큐멘터리 한 편이 방영이 돼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인류 멸망 그 후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해서 상영이 됐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인류가 오늘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전부 다 사라졌을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 인류가 건설한 문명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영상을 통해서 쭉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저는 이 인류 멸망 그 후라는 제목을 관리자가 사라진 후로 바꿔봤습니다. 그래도 말이 되더라고요. 관리자가 관리 행위를 단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내용을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일간 신문에 기고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다큐멘터리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쓴 기본문도 한번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 왜 주택관리사가 중요한지, 주택관리사가 너무 역량 그리고 위치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기술을 해놨거든요. 보시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기수선 제도는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안전 그리고 가치 그리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시설물은 마모되고 또 균열도 가고 또 물도 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심지어는 부패 지점까지도 일어나기도 하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부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예로 예전에는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이 많았어요. 중앙난방이나 아니면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이 많았는데 시간이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난방비는 훨씬 올라가는데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들을 대면난방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진부화의 한 예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승강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오티스가 최고의 품질 그런 회사가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하시고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 성능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많이 폐업하겠죠. 직관공사를 하면서 정화조 이런 진부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변화에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때에 마모되고 고장나고 균열되고 방리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죠. 이 입주민들이 위험한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전 확보의 측면에서 장기수선 제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가치 유지의 측면에서 보면 시설물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를 계획함으로써 건축물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고 사용가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그리고 유지 보존을 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원가 배분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돈을 어떤 수선공사가 큰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큰 비용을 어떤 그 당시에 사는 입주민들에게 일시에 다 부담을 하게 하면 그것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그 비용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 그리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장기수선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수선 제도는 1978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특히 94년도에 큰 변화를 하나 갔죠. 사업주체가 장기수선 계획을 제출해야만 사업 승인, 저희 사용 승인을 얻게 됩니다. 94년도에 장기수선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고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조정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검토라는 것이 의무화돼서 굉장히 중요한 검토가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됐었습니다. 2014년이었고 2016년 이후부터 장기수선 항목이 147개 항목에서 73개 항목으로 줄었죠. 여기에 보면 전면 수선 그리고 부분 수선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부분 수선 항목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73개 항목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변천 과정을 겪어왔는데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검토 관련해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변천 과정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수선 계획에 대한 용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죠. 장기수선 계획은 계획 기간 그리고 계획 기간 중에 장기수선의 총액 그리고 적립 기간, 적립 요율 이 네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획 기간은 사용 검사 일로부터 건축물 멸실 때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소장님들이 간혹 앞으로 남은 기간을 계획 기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런데 사용 검사 일로부터 건축물 멸실까지가 계획 기간입니다. 그리고
계획 기간 중에 수험비 총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경과된 기간 동안에 지출한 장기수선 충당금과 앞으로 적립해야 될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할 장기수선 충당금을 모두 합한 것이 계획 기간 중에 장기수선 충당금 총액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산식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적립 기간은 사용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경과한 다음 그날에 속하는 날로부터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그 기축 아파트를 다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뭐 굳이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사용 검사를 받고서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날부터 적립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적립을 하는 것은 발생주의 회계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6월 14일이 사용 검사일이다. 그러면 6월 14일 이 경과한 15일이 되겠네요. 15일이 속하는 달이 6월이니까 6월 달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처음에 긴장을 했는데 말이 막 도둑거렸습니다. 적립 기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적립 요율은 관리 규약에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관리 규약에 정해져 있어서 적립 요율이 아니고 원래는 이 개념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적립할 장기수선 충당금을 총 계획 기간의 충당금으로 나눈 비율이 적립 요율입니다. 장기수선 관리 규약에 정해져 있는 요율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라기보다는 특정 기간 2000년도, 2000년도, 3000년도 이런 식으로 쭉 관리 규약에 정해져 있을 텐데, 그 특정한 기간에 적립해야 될 장기수선 충당금 때 총 수선 기간에 적립해야 될 충당금으로 나눈 비율이 적립 요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수선 계획의 실행 과정은 크게 나눠서 수립과 실행이라는 두 큰 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수립은 사업주체가 하죠.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수립을 할 그런 여지는 별로 없는데, 만약에 장기수선 계획 제도가 시행됐던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시행 중에 사업주체가 불로가 나타났지 했을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수립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특히 검토와 조정, 그리고 공사 시행, 보고의 단계까지 총 4개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흔히 우리 소장님들이 검토, 조정, 수송 공사까지는 잘 아시지만 이 실적 보고에 대한 내용을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실적 보고 단계까지 여기에 산입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수송 공사가 완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건축을 해야 되죠. 건축을 하고 그 완료된 사항을 K아파트에다가 유지 보수 관련된 사항을 이력관리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지 않아서 서울 같은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그런 수송 공사가 끝났다, 잔금까지 다 치렀다 그러면 유지 보수 이력을 등록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령 32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 우리가 흔히 예전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셨고, 오래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정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정만을 생각해서 3년 만에 3년 만다 정기 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조정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검토입니다. 검토는 의무사항이고 조정은 임의사항이라, 검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그렇다고 조정을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검토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드리는데, 뒤에 가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죠. 2014년도에 이 검토를 하라는 의무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획기간은 40년에서 50년을 이렇게 잡고 보통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 검사일로부터 건축물 멸실 때까지 그 계획기간은 정해진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장기수선 계획 절차 개념 훈육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강의 오늘 드리는 것은 2022년도에 장기수선 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이라고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펴낸 이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으로 배포를 해드리지를 못하고 파일로 저희 협회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이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건데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하셔서 복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몇 단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눴는데요. 저는 한 단계를 더 집어넣어서 실적 보고 단계까지 잊지 말고 꼭 해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뒤에 보는 이 법령이 잘 눈에 안 들어오실 것도 같은데 그냥 설명서는 드려주시죠. 장기수선 관련한 규정들은 공동주택관리법 30조, 29조, 30조, 31조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 법령을 찾아보실 때 딱 외우고 계세요. 그냥 장기수선 계획에 관한 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30조, 31조 이 언저리에서 찾아보면 있더라 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 계획은 아까 누가 수립한다고 했습니까? 저택사업주체 그리고 건축물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하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관리주체는 여기 없죠. 관리주체가 수립해야 되는 케이스는 그 사업주체가 도도하다든지 수립을 하지 않았을 때 수립을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 규모의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그리고 주상복합 건축 이런 것들이 이제 수립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검토는 3년마다 해야 된다고 했고 검토 사항은 꼭 기록 보관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은 30조에 있고 규칙 7조 규칙 7조, 그리고 시행령 14조 이런 규정들 조문을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그 별표 1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하세요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21년도에 그 7호 사항이었던 장기수선 정립금에 대한 그 산식이 7호에 있었는데 2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은 31조로 올라왔습니다. 옛날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뒤에 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시행규칙이 아니고 시행령으로 올라와서 강화되었다. 좀 더 법이 강화되었다. 하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조, 31조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잘 안 보이시죠? 걱정하지 마시죠.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을 예치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은행에 많이 하실 텐데 5개 어떤 기관에 예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생활금고, 우체국, 보험회사 이런 데다가 다 적립을 할 수가 있고요.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장기수선 관련해서는 지금 처음이에요. 아니 떠지고 좀 해야 될 말씀을 갖다 다 드리지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 64조에 보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관리소장은 관리비뿐만 아니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청구, 수령, 지출 그 규모를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죠. 이 64조와 좀 대비해서 같이 봐야 될 것이 63조입니다. 63조에는 관리 주체의 업무 해가지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정립, 관리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탁관리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 업무에 장기소득 충당금의 적립과 관리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소득 충당금은 해당되는 그 목적 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되는 목적 외에 사용하시려면 과태료 구독권과 또 형사처벌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에 있습니다. 이 법령들은 뒤에 가서 다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과태료 규정이 그 102조에 쭉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 규정들 보면 좀 답답하죠. 안 걸릴 수가 없어요. 특히 법 제63조 제2항 여기 보면 관리주체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법령에 따라서 관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들이대기가 아주 쉬워요. 보면 하다못해 그 장기성 그 기성금이나 기회 검토 이런 것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받는 그런 대로 좀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기타 사항들 예상치 못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관리 규약을 살짝 어겼다 또는 사업자 선정 지침을 살짝 어겼는데 이런 과태료 규정에는 따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63조 2항에 관리주체는 이 법 또는 이 법령에 따라서 관리해야 된다는 법령을 위반했다 해서 그 과태료 규정 102조의 3항 22호 규정을 들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례를 들면 우리가 소방기술자, 소방안전관리자 경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근데 이 법령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소방들이 뭐 예전처럼 생각을 했다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경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직했다는 것을 이제 입주민들이 이걸 또 어떻게 알고 관할구청에다가 고발조치를 또 같이 처분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래서는 지금 이 규정에 대한 어떤 위헌논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라져야 될지 조치를 해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과태료 처분 규정이 가장 강력한 게 1000만 원이 하나 있잖아요. 보수를 하지 않았다, 관련물을 인계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용도 외에 사용을 했다.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청에서는 요 1000만 원을 내리지 않고 요 규정을 들어가지고 약간 완화해서 과태료를 처분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애매합니다. 아무튼 63조 2항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해야 된다. 이 소장님들이 부분을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성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중앙집 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그리고 주상복합 건축물과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작년 제3년도에 21년도에 건축물 관리법상에서 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는 의무조정이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까지 이제 하나가 더 사유게 되는데 그 부분 지금 생략이 됐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잘 아시죠? 300세대 이상, 150세대이면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진난방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건축법에서 따라서 건축된 주상 복합 건축물 150세대 이상 주상 복합 건축물 그리고 의무관리 대상 전환하기로 입주자들이 의결을 했을 때 동의를 했을 때 전환되는 의무관리 대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장기성 계획 수립 대상을 볼 때 공동주택 범위가 다르다, 같지 않다, 유사하지만 같지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장기성 계획 수립 주체는요, 사업 주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조정 주체는 관리 주체의 소장님들이고,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행규칙 별표 1에 있는 항목들이 이제 기준인데 우리 아파트의 그 수립 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 그러면 꼭 빼지 마시고 꼭 장기수선 계획에 꼭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긴급 지출이라든가 소액 지출을 할 때 그 장기수선 계획서에 없으면 지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빼지 마세요. 그리고 수립할 때에는 이 수립 기준에 근거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아파트에 이걸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뺐으면 좋겠는 하는 부분은 조정 단계에서 하시는 겁니다. 수립 단계에서는 우리가 손댈 여지가 없어요. 그 별표 1에 보면 6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큰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요. 건물 외부와 내부, 그리고 전기, 소방시설, 급수시설, 난방시설, 기타시설 이렇게 6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들은 별표 2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 계획의 필수 항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 계획서에는 총론 들어가죠. 총론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또는 소액 지출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총론에 정해두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수선 계획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수선 계획의 금액이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선 주기와 수선율, 최종 수선 연도와 수선 예정 연도 이런 것이 표기가 됩니다. 장기 수선 계획 기간은 신축 연도로부터 보통 이제 콘크리트 내부 변화를 감안해서 40년에서 50년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수립을 하고 계시죠? 보통 저는 기록이 알고 있는데 60년까지 수립을 하는 단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내부 변화를 감안해서 수립을 하시면 되고, 이건 다 정답이 없으니까 아파트 사정에 맞게 수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기수선 충당금이 모이는 그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또 입주민들에게 또 부담이 될까 봐서 수선 계획 연도를 굉장히 길게 늘려줘가지고 그걸 적립하는 금액을 부담을 줄이는 그런 설계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무했던 아파트 좀 사례를 들어보면 소장님들도 참 부담스러운 얘기긴 한데 구매해서 딱 가보니까 장기수선 충당금 건전 액수가 너무 적고예요. 한 5,000원 정도 세대당 5,000원. 제가 보기에는 계산했을 때 승강기도 교체해야 되고 뭐 해서 한 4~5만원 정도는 거둬야 되겠는데 5,000원 정도 걷어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할까, 공사를 할까 계산을 쭉 하다가 별 수 없이 금액을 꼭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장 나가라고 이제 내고 일어나겠죠. 여태껏 그 소장 다른 사람들이 관리를 했을 때는 관리비가 이렇게 안 올랐는데 강수가 네가 와서 그 관리비가 뭐 4만원씩 올랐다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 동대표들이나 소장님들은 단지에 부임해서 보면 그게 큰 부담이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 꼭 적립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승강기 교체라든가 이런 데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할부공사를 못하잖아요. 할부공사를 했을 때 또 과태료 처분받을 수도 있고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총론에는 소액 지출과 긴급 공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들이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긴급 공사예요. 변화가 느닷없이 변화가 구멍 터졌습니다. 근데 장기수선 계획 연도는 한 10년 더 남았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놔두고 10년을 기다릴 수도 없고, 조정 또 시기를 또 기다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 보수를 해야 되겠죠. 장기수선 충당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소액지출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긴급공사, 변환기 공사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가는데 돈이 2천만 원 밖에 없어.
공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액에 상관없이 공사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하냐, 어떻게 매기냐, 조정 기간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때 조정할 때 그걸 다시 저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들여오고 저쪽에 있는 것도 이쪽으로 들여오고 해서 서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또 줄어든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 증액된 부분만 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줄어든 부분도 같이 조정을 하시느라 문제가 안 생긴다. 흔히 잘못 판단해서 실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당장 조정되는 부분만, 증액되는 부분만 딱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줄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 동의를 안 받았다. 이런 절차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과태료 책임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소액 지출 부분도 등록 부분에다가 금액을 딱 정해두는 게 좋은데, 권고를 드리는 부분은 3차 선정 지침에 수익계약 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있죠. 300만원? 네, 500만원 받았다면 500만원. 이 금액을 참고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 지출인 경우에는 금액이 작아요. 근데 여러 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항목을 자기손 충당으로 써야 되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내에 설치하고 있는 세대의 감지기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이거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가서 매번 구입할 때마다 그 장기수선 사용 계획서 제출해가지고 의견받고 그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감지기를 많이 좀 구입을 하셔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때 문제가 발생될 때 교체를 하시되 장기수선 충당 사용 계획서를 미리 얼마만큼 구매를 하고 지출을 하겠다 하는 것들을 미리 의견을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액 지출에 대한 내용 뒤에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다룰게요. 장기수선 계획은 수립한 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사용검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부분에 승인이 됐을 때 우리 관리주체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때 말을 하지 않으면 관공서에 말을 하지 않으면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요구를 했을 때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아까 조정보다 중요한 것이 제가 검토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검토가 중요합니다. 검토는 의무사항이고 조정은 임의사항입니다. 정기 조정은 3년마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기 검토가 2014년도에 6월 25일자로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들어왔어요. 그 전에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 조정을 했던 단체들은 그때부터 3년 단위로 이렇게 조정을 해오겠죠? 맞나요? 간혹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2014년도 6월 25일자로 검토라는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014년이 아닌 예를 들어서 13년도에 조정을 딱 마쳤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랬다 하더라도 14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14년도 6월부터 특례 기간이 9월 25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안에 검토했으면 조정도 하고 그런 것인데 조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기 조정은 언제일까? 하는 것을 여쭤봅니다. 2014년도에 검토했어요. 조정은 13년도에 했습니다. 13년도에 했으니까 14, 15, 16년도에 조정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검토년도에 맞춰가지고 14년도부터 15, 16, 17년도에 조정을 하는 게 맞는지 검토 기기에 맞춰야 됩니다. 네. 수시 조정이 아닌 거예요. 2014년부터 그 기상점이 탁 바뀌어가지고 옛날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4년부터 기상점을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검토와 조정을 같이 합니다. 아시겠죠?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중요한 것이라고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장기성 계획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성 계획서예요. 장기성 계획서를 딱 펼쳐보면 매년 주기적으로 우리 수강인들은 아파트 관리하시면서 장기성 계획서는 옆에 끼고 늘 보셔야 되고 해년마다 그 사항들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정 연도가 올해 들어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10월달에나 11월달에 꼭 해야 되는 부분 있죠. 예산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그 입주자교회에 올려서 의견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예산 편성하실 때 장기수선 계획, 운영 계획도 딱 펼쳐보시고 혹시 내년도에 공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시고 꼭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조정은 그 전에 이루어졌겠죠.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 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조정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월달 또는 10월달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장기수선 계획서 옆에서 꼭 끼고 보시고 펼쳐보셔서 이 수선 연도에 내년이 들어와 있지 않는지 꼭 살펴보시고 예산에 편성하셔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보면 수선 주기하고 수전 예정 연도가 지금 빨간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기수선 계획에는 또 수선 금액 합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이 공사 비용이 아무래도 이게 추정치다 보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가 이거예요. 금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공사고 건설 공사가 대체로 많을 때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입찰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공사 금액이 얼마 안 돼. 4천만 원밖에 안 돼. 이 계획에는.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오버돼가지고 입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이 참 난해한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사업자 선정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고를 입찰 공고를 낼 때 상한가를 딱 정해두면 공고를 하면 그 상한가 이하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가끔 요걸 또 상한가를 갖다가 명시해서 공시를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건축사라든가 또 관공서에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편법으로 현장 설명회인데 우리 장기 수선 충당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공사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넘게 6천만 원, 7천만 원에 입찰을 하시면 여러분 입찰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이 정도 좀 해드립니다. 이게 되는 줄 알고 그 헬카로 다들 처음 받는 케이스 있어서 말씀드려요. 참 공교롭게도 구청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위해서 감사를 일부러 나와가지고 아유 잘못했네요 과태료 처분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별로 없어요. 아파트가 시끄럽거나 갈등 있는 단지들은 어떻게든지 저희 소장을 내쫓아내야 돼요. 아니면 입주자들이 저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서울 정부 청구를 합니다. 정부 청구를 요구합니다. 홍보를 봐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잘 모르겠으면 주변에 잘 아는 소장이 있어요. 전에 그거 있던 소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어보면 소장님 또 전화 왔으니까 꼼꼼히 또 안내를 해주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관공서로 가서 처벌해주세요 하고 고발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혹시라도 갈등이 있고 복잡한 아파트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꼼꼼히 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상한가를 입찰금액 상한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관공서에다가 요청해서 안 한 것도 있지만 견적서 3개 이상 받으셔가지고 상한가를 딱 못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현장 성명회 때 뭐 그렇게 하시면 편법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그런 국토부 질의 회신을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73개로 줄어들었다고 했죠. 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느냐? 전면수성과 부분수성 이렇게 나눠서 쭉 있던 것들이 부분수성 부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분수성이 없어졌네? 이거 장기수성 충당금 써야 돼요? 아니면 수성비로 써야 돼요? 어느 판단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기수성 충당금을 쓸 때 전면수성에 해당하는 최소 단위에 대한 판단,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 다 잃어버릴 수 좋은데 검토하고 또 최소 단위에 대한 내용을 꼭 이해를 하셔야 그래도 한 가지라도 먼저 가시는 거예요. 전면수선과 부분수선을 부분을 쭉 해오다가 부분수선에 대한 항목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면수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을 써야 되는데 전면수선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최소 단위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최소 단위에 해당이 되면 전면수선이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을 쓴다. 그렇지 않고 부분수선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있는데 부분수선 항목이 있는데 수립 기준에 우리 아파트의 수립 기준에 부분수선 항목이 있다. 있으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쓴다. 없으면 수선비로 가라. 그입니다.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적인 시대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전면수선 인정 기준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까 설명드린 2022년도 장기수선 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나눠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A타입의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전면수선으로 가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쓸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동이 5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 동은 멀쩡해요. 그래서 1동만 보니까 1동을 보니까 강수층이 많이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1동만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부분수선이 아니고 전면수선으로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쓸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인데 어느 층은 1, 2, 3 라인은 15층이고 4 라인은 층이 낮아요. 1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층을 보니까 방수 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에서도 전면수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간적 부분에서 A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라인이 4개 라인이 있습니다. 계단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실인데 4개 라인을 논술을 교체를 해야 되겠어요. 논술을 교체를 하는데 1개 라인만 그냥 교체를 하면 되겠더라. 그 경우에도 전면수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4개 라인을 다 수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라인만 수선을 한다 하더라도 전면수선으로 인정을 하지 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쓸 수가 있다. 이런 공간적 개념이 바로 A타입이고요. 그리고 B타입 경우에는 B타입은 기능적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대표적인 게 기계실의 펌프들입니다. 기계실 펌프를 이렇게 딱 보면 5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10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각 지하에 집수정에 펌프들이 다 각 개별적으로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 하나를 전체가 아니라 그 하나만 교체를 하더라도 전면수선이다. 기능적으로 다 구별되어 있죠. 기계실에 10대가 있지만 10대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대만 교체를 해도 전면수선이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펌프는 구성이 이 모터하고 펌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모터만 별도로 교체를 하더라도 전면수선으로 최소 단위로 인정이 돼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써야 됩니다.
쓸 수 있다는 것을 써야 됩니다. 말 바꿉니다. 그리고 펌프만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모터는 그대로 놔두고 이런 경우에도 장기선 중단을 꼭 써라. 그리고 펌프에 보면 뭐 메커니컬 실도 있고 뭐 패킹 밸브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기능적으로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부분 수선이나 아니 수선 비용이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타입을 설명을 드릴게요. C타입은 이도저도 아니도입니다. A타입도 아니고 B타입도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구분도 안 되고 기능적으로도 이제 애매한 부분이 안 돼요. 그 케이스가 담장과 도로가 대표적인데요. 담장, 도로, 울타리 이런 것들인데 울타리가 쭉 100m가 쭉 되어 있는데 딱 보니까 한 1m 정도만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거 수선을 하다 보면 상품금 한몫이긴 한데 이 케이스에서는 수선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전면 수선이 되려면 이 전체를 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1동의 울타리하고 2동의 울타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공간수 구분이 되잖아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C타입으로 오지 않고 B타입으로 가서 전면 수선, 장기수선 충당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아파트에서는 담장이 이렇게 넘어질 줄 몰랐는데 그 담장도 장기수선 계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담장도 이게 콘크리트 내부에 어떤 강도가 약해졌나 봐요. 강력분 나가지고. 애들이 빠른 길로 가려고 아이들이 이제 담장을 넘나들다가 담장이 넘어가거든요.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을 안 했으면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장기수선 계획이 없어요. 그걸 장기수선 충당으로 쓰자니 참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이들이 넘어왔으니까 그 아이들 보고 아이들 부모들 보고 이거 보수해주라 이렇게 요청을 보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쓸모없다고 해서 보통 담장이라든가 울타리 빼는 경우가 좀 있어요. 빼지 마시고 꼭 넣어두세요. 나중에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빼지 마시죠. 이런 부분들이 A, B, C 타입으로 이렇게 나눠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2014년 6월 25일 날 검토에 대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선이 생기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14년 이전에 장기수선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년 6월달에 정기 조정을 했네. 해오던 대로 그때까지는 검토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14년도에 검토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지고 이제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검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돼요. 이때 검토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위에 특례기간을 9월 25일까지로 정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검토를 공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검토했으면 조정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검토해보니까 작년에 조정했으니까 굳이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보니까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운트를 어떻게 할까? 정기 조정이 1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13년도부터 3년을 카운트해서 14, 15, 16년도에 정기 검토가 맞는지 아니면 14년도에 검토라고 했나요? 조정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14년도에 검토를 했으니까 정기 검토는 언제죠? 15, 17년도에 정기 검토를 해야 돼요. 이건 필수예요. 근데 조정이 전년도에 했네? 그러면 엇갈려 가잖아요. 그죠? 조정이 뒤에 따라오고 검토를 해야 되고 검토는 앞에 선행되고 이게 엇박자가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례기간을 주면서 2014년 6월 2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9월 25일까지 특례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검토를 했으면 6월 25일이 될 수도 있고 9월 25일이 될 수도 있고 7월 25일이 될 수도 있죠. 이 기간을
지산점으로 해가지고 3년을 카운트해가지고 검토와 정기 검토와 정기 조정이 같이 따라갑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건축이 된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거와 다르게 갈 수 있죠. 15년도에 건축이 된 아파트는 3년 후부터 조정과 검토가 들어가니까 다르게 갈 수가 있는데 이 14년 이전에 기축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 기준에 맞춰서 정기 검토와 정기 조정이 같이 간다. 이해하셨죠? 또 자칫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칫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잊어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수시 조정이나 정기 조정이나 하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기성 계획의 검토에 대한 사항은 이런 식으로 검토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되죠니 검토서 작성을 하시면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검토에 기준해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게 수선 조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것은 여기서 판단을 하시고 조정을 해야 될까요? 검토를 했습니다. 조정을 해야 돼요. 검토를 해보니까 조정할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조정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검토가 의무사항이지. 조정할 사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조정 안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아까 어떤 소장님이 물어보셨는데 22년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놓치는 부분이 없기 위해서 검토를 할 때 내년에 올해 공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성성한데 쓸만한데 하면 검토했으니까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죠. 근데 조정을 거치는데 입주 대표에서 의결을 안 해줍니다. 이거 아직 쓸만한데 조정해서 해야 되냐, 올해 해야 되냐, 내년에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안 해도 상관없어요. 검토가 중요하니까 검토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장기성 충당금에 대해서도 꼭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자, 작년 21년도에 시행 규칙 발표 1회 7호에 있던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금액 산출 방식이 시행령으로 꼴짝 뛰어서 올라왔습니다. 시행령 31조로 격상됐어요. 옛날에 장기수선 계획 조정하셨던 소장님들 옛날 기억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거기 바뀌었어요. 시행령으로 올라왔다. 시행령으로 올라오면서 같이 동시에 변경이 됐던 게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21년도에 이 내용이 관리규약 준칙에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이 내용이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보면 해당 연도의 정요율하고 해당 연도 기간이 없어요. 이건 총 기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 그냥 딱 못 박혔어요. 그러면 이제 혼선이 오죠. 기존에 요율을 계산해가지고 1차년도 10%, 2차년도에 30% 이런 식으로 요율 계산해갖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겼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어떤 것을 적용해야 돼요? 하고 이제 질문하는 케이스인데 기존에 해오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적어도 관리규약 개정 준칙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개정을 해놓으면 안 되죠. 그 아파트에 맞게 개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간혹 놓치는 부분이 그 정도 부지하고 준칙대로 그냥 개정을 해서 떡하니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 것 대신 요거를 해야 돼요. 이거 문제가 생기니까 요번에 장기수선 관리규약 준칙이 새로 나오거든.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자기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을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요율을 꼭 표시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 요율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요거로 가는 겁니다. 요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대당 공급 면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앞에 부분이 제곱미터당 제곱미터당 단가가 되는 거죠. 이 단가를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에 곱하면 그 세대가 부담해야 될 장기성 충당금 적립금이 됩니다. 부담 금액이 어떻게 계산하느냐? 혹시 그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에 대한 개념을 다 알고 계실 텐데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서 이 주택 공급 면적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할게요. 공급 면적에 대한 개념과 계약 면적, 또 연면적, 또 관리 면적, 건축 면적, 뭐 이런 부분들이 면적 하다 보니까 막 뒤집박죽 돼가지고 이제 헷갈립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면적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 공급 면적이라는 것은 평면도로 봤을 때 세대 평면도가 있을 거예요. 평면도 딱 보면 정면도 보시면 평면도를 보시면 그 세대 공간이 있어요. 방도 있고 주방도 있고 작은 방, 큰 방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보일 텐데 이게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해가지고 계단실 있죠. 딱 문 열고 나가면 승강기 탈 수 있도록 승강기 승강기실 있고 계단을 내려갈 때 또 계단실 쭉 일렬로 되어 있잖아요. 그 면적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앞에 1호 우리 집 2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주거 공용 면적은 그 집 반, 우리 반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공급 면적이라 하면 주거 전원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의 합이다. 간혹 연면적의 합으로 해가지고 공급 면적으로 딱 계산을 해가지고 장기성 충당금을 두발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연면적은 좀 다르죠, 개념이. 연면적인 경우에는 지하 피트 면까지도 다 포함한 바닥 면적의 합이니까 이 관리 면적이나 또는 공급 면적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주의하십시오. 공급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의 합이고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액을 계산할 때는 관리 주택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발코니 면적은 바닥 면적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냥 공짜로 주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면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계약 면적이라 하면 아까 공급 면적에다가 플러스 기타 공용 면적을 합한 것이 계약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택 공급 면적에 대한 개념만 놓치지 마시고 꼭 머릿속에 새겨서 가시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 제1항에 보면 적립률을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이 공식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적립률, 그리고 적립률 적용 기간 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적립률은 예를 들어서 올해가 31년에서 40년 그 사이네요. 그죠? 그러면 80%를 여기다 적게 되는 거죠. 0.8. 그리고 분모에는 31년부터 40년까지니까 총 몇 년이죠? 10년. 그러니까 10년을 넣어가지고 단가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 하면 각 세대 부과해야 되는 장기성 충당금 적립액이 나온 거죠. 자, 장기성 충당금을 적립할 때 어떤 부분이 재원이 되는가? 이 부분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에서 거둬들인 징수한 장기성 충당금 적립액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장기성 충당금 적립액은 관리비 통장과 달리 다른 통장으로 계좌로 별도로 이체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근데 이제 보통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으로 이렇게 하실 텐데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도 역시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액의 재원이다. 이걸 간혹
관리 외수입으로 해가지고 개선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잡수입 중에서 장기성 충당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잡수입은 폐지라든가 뭐 허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했을 때 그 입주자 기여분하고 사용자 기여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입주자 기여분에 대해서 잡수입을 장기성 충당금으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개기 수입료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외의 수입이라고 해서 장기성 충당금으로 산입할 것을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유결한 케이스가 되는데 이 케이스는 우리 하자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공용 부분에 대해서 세대 거 말고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하는데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장기수선 충당금 일부를 의결에 의해서 전입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금원에 대한 내용이 좀 있네요. 하자로 발생된 금원 이 부분을 장기수선 충당금에 사용할 수가 없고 하자 보수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했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적립을 했다고 하면 세계에다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과를 할 때 거기서 재해서 부과를 해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에요. 부과를 했으면 부과를 할 때 감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넣었다가 빼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지만 일단 조정 계획서에 올해 장기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미리 그 조정 일정에 맞게끔 입주자 대표에서 의견도 받아야 되고 또 저속도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잖아요. 먼저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동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없다. 없다. 장기수선 계획서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것을 하셨습니다. 부분들 쓸 수가 있는데 하자 소송 관련해서는 쓸 수 없다. 그리고 리모델링에서 사용할 수 없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전용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없다. 소, 및, 재, 정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다루고자 했었는데 제가 질의회의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기 22년도 가이드라인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이 뒤에 다 있거든요. 별도의 교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하셔서 해가지고 보시면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장시간